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쌤하고 같이 고1 수학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수와 방정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같이 갖고자 수업을 준비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쌤이 준비한, 정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사실은 말이에요. 어떤 수학이 됐든 혹은 어떤 다른 과목이 됐든 무엇인가를 처음에 배우고자 할 때는 그 목적, 그걸 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잘 인식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율적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이걸 한번 봅시다. 자, 도대체 우리가 수학을 왜 공부하고 있는가란 질문으로부터 먼저 좀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수학의 목적, 그래서 써놓은 게 있는데, 쌤이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싶어 한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학문을 세우고 정립하였으며, 수학의 함수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최대 최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지금 써놨어요. 자, 수학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 가져 있는 거는, 아, 내가 조금 가장 작은 노력을 들여서 가장 큰 성과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가장 체계적으로, 절차를 갖춰서 준비해 주는 부분이 사실은 수학일 거다라고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부분들 중에서 어떤 게 있죠? 그쵸.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함수라는 것을 중학교 때도 배웠고 지금 고등학교 때에서도 또 다시 정리해서 배울 텐데 하는 부분을 배우죠. 그 함수에서도 우리가 특히 최대와 최소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초점이 맞춰지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의 어떠한 노력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 y 값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이런 최대, 최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학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최대, 최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도형과 확률의 지식으로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세상의 문제를 모델링하여 수의 세계로 가져왔다는 거죠. 자, 우리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때요? 우리가 도형에서 삼각형, 넓이 혹은 어, 어, 뭐 거리를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측정해서 이 문제를 우리 실제 생활의 문제를 수의 세계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만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률과 통계를 이용해서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를 수의 세계로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 이 수의 세계에서 또 뭐가 준비되어 있죠? 예, 수를 정의했죠. 예, 우리가 어떤 수들,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런 애들을 정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실제 생활에 있었던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수의 세계에 들어와서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한 거죠. 자, 그럼 이 수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어떤 식들, 그런 방정식과 부등식들을 어떻게 해요? 예,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죠. 어떤 하나의 x의 값에 따른 y의 값을 결정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x의 값이 다양하게 변화할 때 또 다양하게 변화하는 y의 값으로 매칭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함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과 부등식의 문제를 함수의 문제로 가져와서 이 안에서 우리가 어때요? 최소와 최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떤 실제 세계의 문제를 결국 수의 세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수학의 과정을 끌고 왔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도 잠깐 써져 있지만 우리가 또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미분과 적분들은 그쵸 함수의 문제를 조금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애 역할을 할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떠한 기울기와 어떠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미분을 통해서 알 테고요.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을 때 어떤 x의 영역과 y의 영역이 전체적으로 이 함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또 조사해 주는 걸로 적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거예요. 자, 여하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해결하고 싶죠. 그 녀석을 도형과 확률과 통계의 기법을 가지고 수의 세계로 가져오죠. 그리고 수의 세계는 이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수들이 다 마련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이 문제를 적용해서 식으로 꾸며내죠. 그 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수로 해석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말이죠. 아, 이 함수로 해석하고 나니까 맞아, 이거라면 최소의 노력에 최대의 효과를 뽑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식을 만들어진 걸 함수의 문제로 해결해서 우리가 우리 실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을 지금 골치 아프게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자, 이런 부분들은 여기 써놨지만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수학을 왜 하는지 좀 정리를 하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조금은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은 위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나무만 보다 보면 우리가 뭐 수학을 공부할 때 오늘은 방정식을 배웠어, 오늘은 함수를 배웠어 이렇게 나무들만 보다 보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이러한 목적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명확히 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 공부를 좀 누리고 즐기고 재미있어 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을 먼저 서두로 꺼냈어요. 자, 나무만 보다 보면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기 때문에 숲을 먼저 이해하고 그러면 그때는 찬찬히 나무를 즐기면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학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가 하나 또 있죠. 자, 도대체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라는 방법들을 사실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수학에서 배우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헤매게 되죠. 우리가 그 중심이 없어서 그 길을 몰라서 자꾸 헤매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는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라고 먼저 이야기를 썼는데 쌤이 생각하기에는 수학은 여러분들, 학생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절대 아닐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더욱더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누구나 꼭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삶의 문제들이 항상 누구나 발생하겠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생각의 절차를 배우는 게 사실은 수학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숫자 노름 같은 이런 계산을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디다 써먹겠어? 슈퍼마켓 가서 돈 낼 때나 쓰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양하게 맞닥뜨리게 될 많은 문제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어찌되었든 해결하든 뚫고 나가든 뭐 같이 그 문제를 안고 가든 여하튼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 절차를 배우는 게 그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의 절차 그걸 배우는 게 수학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난 수학 잘 못해도 세상 살 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인식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아주 문제를 풀 때 건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상황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딱 나만 있는 거예요. 그쵸? 주변에 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학에서 첫 번째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거, 알지 못하는 거, 그걸로 문제를 풀려고 하진 않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는 거죠. 자,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안에 해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수학은 기호로 이루어진 약속의 학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건 정확히 말한다면 딱 두 가지일 거예요. 어떤 거? 정의와 성질을 배워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오늘은 복소수에 대한 걸 먼저 배우겠죠. 자, 복소수라는 걸 배울 때에도 어때요? 먼저 정의를 해요. 자, 그리고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죠? 이 복소수를 내가 수의 세계에서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의 성질이 뭔지를 배우죠. 그 성질을 가지고 수의 세계에서 써먹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가 여러분 앞에 딱 하나 딱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풀어야 될 건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지식? 예, 여러 가지. 수학에서 배웠던 복소수면 복소수, 다항식이면 다항식, 항등식이면 항등식,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죠? 그 지식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정의와 성질이에요. 자, 이 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 상황에 놓여진 이 문제를 해석을 해요. 내가 배운 정의로 이 문제를 해석해서 어떻게 내가 풀 수 있는, 현재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어렵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꾸죠. 뭘로? 내가 배운 정의라는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꾸는 그 과정. 그리고 나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었죠? 그러면 그 풀 수 있는 문제가 뭘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성질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찾아요. 그 행위, 이거에 생각하는 절차가 수학이다라고 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즉, 내가 배운 정의와 성질이면 사실 문제를 푸는 걸로 충분해야 돼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걸로 문제를 풀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누구나 사실은 아주 공부를 싫어하는,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정의와 성질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문제에다 적용하고 끼워 맞추는지가 어려운 거죠. 즉,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 그게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배운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쌤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중심을 맞춰서 생각합시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의 절차가,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떻게 적용하고 있지? 그거를 배우는데 관심의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자, 우리의 수학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번 덧붙여 보자고 해요. 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배운 정의를 이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로 변경하고 내가 배운 성질로 문제를 푸는 문제 해결 능력이 수학이다라고 정의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따라서 정의와 성질,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지? 라는 질문을 통해 어떻게 해요? 정의와 성질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먼저 충분한 준비가 되어졌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정의와 성질을 배우는데 이거를 그냥 딱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정의를 배워요. 항등식은 뭐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라네?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지? 라는 생각으로 그 정의를 배우자는 거죠.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다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지? 이 생각을 하면서 정의와 성질을 배웠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자, 이거예요. 먼저 정의와 성질을
그 생각으로 배웠으면 내 안에 그 정의와 성질이 지식이 되어서 쌓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써먹지라는 생각까지 이미 나는 하고 준비를 했죠. 자, 그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는 필요한 건 이거 하나라는 거죠. 정의와 성질을 적용하여 생각을 이끌어가는 힘을 습득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쌤하고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자, 정의와 성질은 어느 책에서든 똑같이 배우는 것이나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을 이끌어가는 힘을 이 시간을 통해 꼭 배웠으면 합니다. 자, 생각을 이끌어가는 힘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별 다른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 생각을 이끌어간다는 힘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해답이 있어요. 그걸 이어주는 어떤 길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아는데 그게 바로 생각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어떤 절차, 생각하는 절차가 되겠죠. 그 길을 걸어가는 절차가 되어질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즉, 출발은 문제, 도착은 해답인 출발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 일련의 생각의 과정이 생각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문제를 정리하고, 자, 수학의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먼저 내 앞에 맞닥뜨려진 문제를 정리해야 출발할 수 있어요. 그냥 정리가 안 됐는데, 대충, 그렇구나, 라고 딱 시작하다 보면 문제를 푸는 중간에 헤매게 돼요. 먼저 출발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뭐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지? 내가 찾아야 될 게 뭐지? 목적이 뭐지? 이걸 먼저 정확히 정리하고, 자, 그러면 문제 안에서 나한테 전달해준 어떤 지식, 열쇠들이 있어요. 그 열쇠를 또 나열하고 하는 행위를 먼저 할 거예요. 자, 이게 문제를 정리하는 단계가 될 거예요. 문제를 정리하여 문제에서 알려주는 열쇠,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정의로 이제 가공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열쇠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성질, 그 다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자물쇠를 열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해답이 들어있죠. 우리가 그렇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다음과 같이 일련의 과정으로 수학 문제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읽고요. 내가 이해한 바대로 문제의 열쇠를 정리할 거예요. 자, 이 정리하는 과정은 수학에서 꼭 필요해요. 그냥 이걸 쉽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사실 수학이 어려워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읽고 내가 이해한 바대로 문제의 열쇠, 문제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수학의 기본은 정리예요. 정리하지 않으면 출발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배운 정의가 무엇인지 이제 내 지식의 창고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지식에 있는 정의와 매칭할 거예요. 자, 정리된 열쇠가 내가 알고 있는 정의로 그래서 가공이 되어질 건지를 판단하고 적용해 보고요. 가공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열쇠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열쇠로 이제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의로 관점을 바꿔보면 어렵게만 풀리던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로 변경되는 것을 경험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에 되어 차 있는 그 정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된 것을 변경을 해보니까 그 전까지는 어렵게 보이던 문제가 쉬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해결할 문제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거다라고 지금 쌤이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가공이 이제 끝난 열쇠예요. 이 열쇠를 내가 또 그 정의 배웠던 그 내용에 따르는 성질을 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자물쇠에 넣어서 문을 열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는 성질이 대부분 뭐죠? 우리가 항상 거의 비슷한데 어떤 녀석을 정의를 배우죠. 복소수 배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질로 뭘 배우죠? 수의 사칙 연산을 배우죠. 그리고 어떤 거? 결합법칙? 교환법칙?
이런 녀석들을 배우죠. 그죠? 분배법칙 뭐 이런 녀석들을 배우는데 얘네들이 결국 다 뭐예요? 수의 세계에서 써먹기 위한 방법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수의 세계에서 사칙연산은 어떻게 하는데 교환법칙 성립해? 아, 결합법칙으로 문제 풀 수 있어? 그거를 성질로 배우는 것 뿐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성질은 내가 지금 가공했어요. 이미 정의로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 문제를 내가 이미 배워놓은 정의로, 아, 사칙연산이 성립하니까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공이 끝난 열쇠를 성질을 이용하여 절차에 따라 자물쇠에 넣어서 문을 연다. 이런 이유로 정의와 성질을 배울 땐 이걸 어디다 사용할지를 꼭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지금 방금 말했던 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이걸 염두에 뒀으면 해요. 내가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지? 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정의와 성질을 배울 때는. 자, 네 번째. 문을 열어 답을 꺼내 답지에 맞는 형식대로 기입해 줘야 될 거예요. 여기서 실수해서 뭐 오답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자, 위에 이렇게 지금 정리했던 이 네 가지가 이것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게임 같아 보이지 않나요?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자,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진다면 아마 쌤 말에 여러분들이 중독되어지고 쌤도 이제 여러분들도 쌤처럼 같이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지길 바래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들이 이제 수와 방정식인데 특히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는 수와 또 다항식 정도까지 배울 터인데 여하튼 이 수와 방정식이 어떤 흐름으로 또 이어져 있는지 대략적으로는 아마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수를 배워요. 그 수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항식, 여태까지는 그냥 써먹었던 다항식들을 좀 정의하죠. 다항식이라는 용어도 다시 정의해보고, 그리고 이것들의 표현, 그리고 사용 방법들, 이런 것들을 또 배울 거예요.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떤 거? 항등식이라는 말. 우리가 이미 사실은 많이 써먹었지만 명확히 정의되어지지 않았던 개념인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배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식에서 미지수 x를 결정하는 문제 앞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앞에서 정의했던 수의 체계를 여기다 적용시켜서 결론적으로 뭘 푼다? 방정식과 부등식을 푼다. 내가 알고 싶은 그 x를 결정한다. 이게 수와 방정식의 흐름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보통 일반적인 고1 수학 과정에 있는 이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쌤하고는 먼저 수의 체계를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수의 체계라고 나와 있어서 고등수학 교과 과정에서 수라는 대상의 범위는 어디? 복소수까지 배운다라고 지금 써져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복소수까지 배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번 배웠으니까 쌤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웠죠? 자연수라는 애를 배웠어요. 이름이 자연수인 거는 이 말인 거죠. 자연에서 그냥 발견되어지는 숫자예요. 돌 하나, 돌 두 개, 돌 세 개, 돌 0개 관심 없죠? 예. 돌 1.2개 관심 없다고요. 자연에서는 그런 녀석들이 자연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자연수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자연수만 가지고 자연수의 다른 이름은 또 여기 써져 있네요. 양의 정수. 그죠?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자연수를 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에서 계산할 땐 뭘 쓴다고 그랬죠? 사칙연산을 쓴다고 그랬죠? 사칙연산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연수를 가지고 우리가 덧셈이나 곱셈은 아주 원활히 사용할 수 있어요.
자연수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다 표현 가능했거든요. 예,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마이너스라는 사칙 연산 중에 하나를 적용하고자 하니까 자연수만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2 빼기 3은 자연수 안에 없어요. 숫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연수만 가지고는 우리가 빼는 상황, 어떤 데에서 어떤 걸 덜어내는 상황 중에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정수의 세계로 수의 세계를 확장합니다. 정수에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양의 정수인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 자, 이렇게가 정수의 세계인 거예요. 자, 정수의 세계까지 오고 나니까 어때요? 뺄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덧셈, 곱셈, 뺄셈을 아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세계가 준비가 되어진 거죠. 수의 세계가. 자, 그런데 나눗셈의 문제, 나눠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항상 발생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3명이 있는데 2개의 물건을 나누고자 하니까 정수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3분의 2라는 숫자를 표현할 방법이 정수로는 부족한 거죠. 즉, 사칙 연산 중에 나눗셈을 원활히, 물론 그 전에 3분의 6 같은 거는 정수의 세계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수의 세계 안에서 닫혀있게 사칙 연산을 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눗셈까지 원활히 사용하고자 하니까, 어디? 유리수의 세계까지 수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도 어때요? 수학에서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움직여지는 거지 그냥 가지 않아요. 목적이 있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공부하고 그거를 정립하고 세운 거지 그냥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때요? 내가 이거 왜 배우지? 이거가 무슨 필요가 있지?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유리수는 그러니까 어때요? 나눗셈을 원활히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수의 개념은 나눗셈이 가장 지배적일 거예요. 자, 유리수라는 건 어떤 숫자? 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누구?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자, 이제 소수 0.3, 0.4 이렇게 표현되어진 애들도 이제 정의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유리수의 세 개까지 정의하고 나니까 어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을 유리수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가지고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이 유리수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져요. 즉, 이게 궁금하게 됐던 거죠. 어떤 거? 자, 보통 우리가 과학, 물리 같은 데에서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 중에, 그러니까 과학이 조금씩 이제 발달하면서 수학이 기반이 되어졌고, 수학으로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과학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 과학에서 새로운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즉, 어떻게? 어떤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의 제곱이 16이야. 그러면 그 어떤 녀석이 내가 4나 마이너스 4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유리수의 세계에서. 그런데 어떤 녀석의 제곱이 13이야. 그러면 그 어떤 녀석을 내가 표현하고자 하니까 유리수의 세계 안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즉, 뭐예요? 그러니까 제곱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니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제곱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죠. 가속도는 어떻죠? 시간의 제곱분의 거리죠. 자, 이 시간의 제곱에서 그죠? 시간을 결정해야 될 문제가 사실 과학에서 생겼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일상적인 문제에서 제곱의 문제는 항상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까 유리수의 세계로만은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니 누구를 만들었어요? 네, 새롭게 정했죠. 무리수를.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죠?
어떤 녀석의 제곱이 13이 되어지는 그 어떤 녀석을 그래 우리 이렇게 정하자. 이런 기호를 가지고 13이라고 적자. 자, 물론 이게 플러스 13도 만족하겠지만 마이너스 루트 13도 만족하겠죠. 자, 이렇게 어떻게? 이런 기호를 정하고 이거의 이름을 루트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죠? 정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무리수를 정의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무리수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무리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풀어봤죠. 자, 이렇게 실수의 세계까지 딱 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곱의 문제가 잘 풀리는 것만 같아요. 그죠? 여기 써져 있네요. 이거 하나 더 보고 갑시다. 무리수는 뭐?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대표적으로 있죠. 자, 여하튼 이렇게 실수의 세계까지 딱 해놓고 나니까 아무 문제 없이 계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어떤 상황? 자, 어떤 녀석의 제곱이 그러면 실수 안에 있는 마이너스 13이라면 그 어떤 녀석은 누군데 이런 문제가 맞닥뜨려진 거예요. 물론 이거는 어때요? 과학이나 물리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떤 녀석의 제곱이 마이너스 13이 되어지는 상황이 있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물리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는 부분은 아닌데 어떤 수학은 사실 뭐예요? 수학은 약속이에요. 약속의 학문이에요. 내가 이 약속을 한 이 규칙대로는 요 조그마한 세계 안에서는 무조건 성립해 줘야 돼요. 이 규칙이 맞아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자, 근데 실수 안에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13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13이 우리가 약속한 약속 계산 기호대로 맞아 들어가 줘야 돼요. 다 성립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예외가 생겼어요. 이걸 설명 못하게 됐다고요. 그러니 실수의 세계는 어때요? 한쪽 다리를 다친, 한쪽 다리를 다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로만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쪽 다리를 다쳐서. 그러니 어때? 모든 숫자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숫자를 좀 정의할 필요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나온 애가 복소수예요. 자, 아까 네모의 제곱이 13인 상황이 플러스 루트 13과 마이너스 루트 13으로 무리수로 정의를 했어요. 자, 지금 어떤 수의 제곱이 마이너스 13이 되어지는 그 어떤 수를 어떻게? i라는 기호를 하나 도입을 해서 i는 어때요? 그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진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i라는 애가 있다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써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네모의 제곱은 마이너스 13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줘요? 마이너스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i의 제곱을 도입해주는 거죠. 그죠? i의 제곱을 도입을 해줘요. 그러니 네모는 누가 되어줄 수 있어요? 루트 13인데 i를 달고 있으면 이 네모의 제곱이 어떻게? 마이너스 13으로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물론 이걸 만족시켜주는 네모는 누가 있죠? 네모는 두 녀석이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값이 있겠죠. 여하튼 자, 어떻게? 우리가 정의한 실수의 세계가 조금 더 완벽하게 예외 없이 딱 맞아떨어지게 하기 위해 복소수의 세계를 정의했다는 거예요. 즉 복소수의 필요는 뭐예요? 닫혀있기 위해. 이 수의 세계가 닫혀있다고요. 닫혀있다는 건 뭐예요? 이 수의 세계 안에 있는 걸로 모든 것이 계산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죠? 요 자그마한 세계 안에서는 무조건 이 규칙대로 설명되기 위해서 복소수의 세계까지 정의했어요. 자, 이러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수의 세계를 우리가 완벽하게 요 조그마한 세계 안에서는 완벽하게 정의하게 됐죠. 그러니 어떻게? 세상의 문제를 이 수의 세계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학의 기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다? 수학에서 배우는 문제 해결의 절차다. 그리고 이 수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절차의 과정을 우리가
원활히 잘 공부하면 이런 생각의 절차가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다. 그걸 위해서 수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공부의 요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소수를 한번 설명을 하게 됐네요. 자, 복소수를 이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자, i를 정의한 거죠. i를 사용해서 어떻게? a 플러스 bi로 표현하는 수예요. 여기서 a하고 b는 실수를 얘기하겠죠. 즉,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을 정의하여 복소수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때 임의의 실수 a와 b에 대해서 자, 이제 복소수의 표현 기법을 가지고 복소수의 표현 기법은 뭐예요? 이거죠. 이 기법을 가지고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실수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표현한다? a 더하기 0 곱하기 i로 표현하면 될 거예요. a가 실수니까 i에 해당하는 허수부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실수를 표현할 거예요. 자, 허수는 어떻게 표현한다? 일반적인 허수. 그거는 a 더하기 bi로 쓴다면, 예를 들어 2 더하기 3i 이렇게 표현한다면 허수를 표현하겠죠. 자, 다음 순허수라는 게 있어요. 순허수는 그러니까 허수부만 순수하게 있는 그러한 녀석의 수를 대표해서 이름을 지은 거죠. 물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순허수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 상황이나 혹은 설명할 때 그 용어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왜 배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순허수라는 걸 지금 배웠다면 이 말이 이 용어가 어떤 상황에서 잘 나오겠구나.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나올까요? 켤레복소수의 상황에서 잘 사용되어질 거예요. 여하튼 한번 봅시다. 순허수는 뭐예요? 실수부에 해당되어지는 a는 제로가 되어진 상황이라서 허수부로만 숫자가 나타나는 그런 녀석이 순허수예요. 자, 수학에서 배우는 성질은 대부분 사칙 연산에서 성립하는가를 배워요. 그리고 또 뭐?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가를 조사할 거예요. 자, 이 7가지 사칙 연산과 교환, 결합, 분배, 물론 우리가 예전에는 항등원, 역원 뭐 이런 애들을 가지고 조금 더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그걸 제일 많이 써먹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즘은 대부분 항등원, 역원은 별로 공부하진 않고 사칙 연산과 교환, 결합, 분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죠. 항등원, 역원은 조금 더 수학적인 학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하튼 그 이유는 단순하다. 자, 뭘 하기 위해? 수의 세계에서 내가 배운 애들을 써먹기 위해서, 내가 배운 정의를 수의 세계에서 써먹기 위해서 성질을 배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복소수를 지금 정의한 거예요. 자, 그러니 뭐예요? 복소수의 사칙 연산과 성질을 배워요. 자, A, B, C, D가 실수라면 덧셈은 어떻게 계산한다? 자, 우리 앞으로도 똑같은데요. 이런 성질을 배울 때나 혹은 공식을 배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를 말로 읽어서 그 의미를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똑같죠. 어떻게 해요? 외국어를 우리가 그렇게 배우잖아요. 예?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그걸 배우죠. 그죠? 물론, 예.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우리 보면은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의 복소수와 또 다른 복소수를 더할 때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하는구나 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고 나야지 사실은 이 덧셈이 정확히 내 안에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거고요. 자, 뺄셈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복소수와 어떤 복소수를 뺄 때에는 그 복소수, 각각의 복소수 안에 있는 실수부끼리 더해주고 실수부끼리 빼주고 허수부끼리 빼줘야 되는구나 라는 게 뺄셈이에요. 자, 곱셈은 어떻게 해요? 곱셈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우리가 이미 배웠던 수의 세계에서의 어떤 거죠?
분배 법칙에 기인해서 그 방식대로 끼리끼리 곱해서 나열해서 묶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나오는 실수분은 누구? AC 더하기 예. 여기 좀 계산이 좀 잘못됐네요. 네. 그죠? 자, AC 빼기 BD가 되겠죠? 그죠? 왜요? BI와 DI가 곱해지면 I가 제곱이 되어져서 음수가 되어지니까 AC 빼기 BD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AD 더하기 BC. 그래서 이렇게 곱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가지고 곱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나눗셈. 자, 나눗셈. 나눗셈은 우리가 그냥 나눗셈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자, 어떤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를 간단하게 한다는 건 특히 복소수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복소수 분의 복소수의 상황이에요. 이 상태가 우리가 어때요? 계산하기 어려운 상태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얘를 간단히 바꿔야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항상 똑같은데 다음 계산을 하기 위해 가장 간단한 걸로 바꾸어주는 연습을 해요. 자, 그게 지금 나눗셈은 어떻게? 분모를 이쪽으로 실수화한 거죠. 분모 실수화하기 위해서 내가 했었던 건 뭐예요? 분자 분모에 누구를 곱해줘요? 예. C 플러스 DI분의 A 더하기 BI 이 상황에서 분자 분모에 어떻게?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어줘도 그 값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성질을 이용해서 그죠? 예, 그런 성질을 배웠었죠. 어떤 C 빼기 DI를 분자 분모에다 똑같이 곱해주죠. 자, 이걸 똑같이 곱해주니 어떤 상황이 돼요? 예, 분모는 C의 제곱, 예, 이거 합차 공식, 우리 다음에 좀 이따 배울 곱셈 공식에서 나오는 합차 공식을 통해서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상황이 되어질 거예요. 얘 곱하고 얘 곱하고, 그죠? 자, 분자는 어떻게 되어져요? AC, 얘와 얘를 곱해주니까 더하기 BD, 그죠? 다음에, 자, 허수구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여기서 그렇게 똑같이 씁시다. 마이너스로 끄집어내면 AD 빼기 BC, I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더라 라는 걸 지금 본 거예요. 자, 그러니 얘는 어떻게 해요? 이게 공식으로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나눗셈을 통해서 복소수는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나누어 놓은 형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음 계산에서 원활히 편안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간단히 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분모를 실수화하는구나. 이렇게 배워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알파, 베타, 감마가 이제 복소수일 때 어떻게 해요? 교환이 성립한다. 결합이 성립한다. 분배가 성립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앞으로 복소수는 이런 방법으로 교환, 결합, 분배 다 성립하니까 그냥 원활히 쓰면 된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수 계산 그대로 써주면 된다. 누구만 주의해서? I만 주의해서 I끼리 곱해지면 마이너스 1이 되어지는 것만 주의해서.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우리 문제, 복소수 문제 간단한 거 하나만 좀 풀고 넘어가면 복소수 Z가 지금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요. 이거를 제곱하면 실수 9가 된대요. 이때 양수 B의 값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복소수가 있는데요. 자, 복소수가 있는데, 복소수가 이런 녀석이에요. A 더하기 BI, 그죠? 복소수의 제곱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예. A 더하기 BI와 A 더하기 BI 두 번을 곱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라는 부분에 실수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누구? 2AB라는 허수부가 나타날 거예요. 그죠? 이거 전개하면 그죠? 이렇게 전개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번 보세요. 자, 복소수의 제곱이 실수가 되어지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A가 제로 또는 B가 제로야만 될 거라고요. 즉, 우리가 이미 복소수를 배웠어요. 그리고 복소수의 성질을 알았어요. 그러니 이 문제 상황에 확인 1번의 문제 상황을 우리가 배운 복소수의 정의와 성질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제곱을 해보니까 어떻게 이 상황이 되어지고 이 상황이 실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허수부가 제로가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즉, 다시 어떻게 됐어요? A가 0 또는 B가 0이에요. 그런데 누구? 실수 9가 되어진다고요. 즉,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 9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A가 제로겠어요? A가 제로면 B가 어때요? B가 다시 허수가 되어야만 되죠? A와 B가 실수로 지금 시작을 한 건데, A와 B가 실수로 시작한 건데, 다시 B가 허수가 되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질 거예요. 이건 안 되겠죠? 즉, A가 0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B가 0인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B가 0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A의 제곱이 9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A는 누구?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어지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지금 이 문제를 푼 건 아니네요. 자, 우리 이 확인 1번. 자, 이제 이거 내용을 설명한 거고요. 자, 우리 확인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확인 1번 상황에선 지금 어때요? 어떻게? 이 복소수 z가 제곱을 하여 실수 9가 되어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한번 해석해 봤잖아요. 이 문제대로라면 누구? 예, a 빼기 2가 어떻게? 제로가 되어져서 허수부가 제로가 되어져야만 이 복소수의 제곱은 실수 9가 되어질 거라고요. 그러니 A는 어떻게? 2로 이제 결정이 나지는 거죠. 자, A가 2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 플러스 B의 제곱이 9라는 거죠. 그럼 B는 얼마가 될까요? B는 마이너스 5 또는 어떻게? 1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을 갖겠죠. 이거 풀어보면 자, 이거는 풀어보면 그렇게 가질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 양수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니 답은 1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실수, 복소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 문제를 준비했고요. 자, 우리 생각 넓히기 그래서 준비한 부분은 복소수의 연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 지금 제대로 지금 써놓지는 않았는데 봐봐요. A와 B가 지금 0이나 실수인 상황이에요. A와 B가 실수인 상황인데 그럴 때 루트 A와 루트 B를 곱을 했대요. 서로 곱했는데 이것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어진대요. 그렇다면 어떻다고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거나 A 또는 B가 0이어야만 된다 라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뭘까요?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언뜻 잘 안 다가올 때에는 A의 대신에 0보다 작은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2나 이런 애들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인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2 루트 3에서 누구 나와요? i 하나 나오죠? 루트 2에서 누구 하나 나와요? 또 i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변형될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루트 6인 거예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뭐 다시 쓰면 이 문제하고 이제 똑같이 문제 상황하고 똑같이 쓰면 루트 3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i 곱하기 i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즉 얘가 누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2가 되어질 거라고요. 즉 루트 안의 값이 음수
둘 다 음수라면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각각의 누구? 요 3 곱하기 2는 이렇게도 표현될 거 아니에요?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어지겠죠? 즉 루트 안의 값이 음수고 루트 안의 값이 음수라면 둘 다 음수라면 그때의 곱은 어떻게? 루트로 하고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를 끄집어낸 거와 같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숫자로 계산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복수를 어느 정도 공부했다면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처럼 어떤 거? 미지수 A와 B로 표현할 때는 이게 헷갈릴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해준 거예요. 자, 방금 나왔던 이 부분 말고 그러니까 A가 음수 그리고 B가 음수인 상황 말고 또 성립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좌변이 0일 때 우변이 0이 되어지는 상황. 아주 간단한 거죠. 항상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초기화시켜버리는 애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초기화시켜요. 그 애가 누구? 그 역할을 하는 애가 0이에요. 0을 만들어주면 모든 문제가 초기화되어져요. 이 얘도 똑같아요. A 또는 B가 0이라면 이건 그냥 깔끔하게 좌변은 우변이 되어져요. 자, 즉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러한 걸로 문제가 생각되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요? 루트 B분의 루트 A. 자, 분모와 분자가 각각 루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런 녀석을 루트로 묶어주는 상황일 때에도 역시 마이너스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어떨 때? B가 0보다 작을 때. 그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언뜻 이해가 잘 안 될 때에는 값을 넣어주면 된다고요. A는 그냥 양수. 그러니까 A는 이 말은 뭐예요? A는 2도 좋고요. 마이너스 2,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A는. 자, 그러면 우리 그냥 A는 A라고 그냥 씁시다. 2가 아니라 2도 좋고 마이너스 2도 좋으니까. B는 특별하게 음수인 마이너스 3을 써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자, 이거 우리가 통분하거나 하려면 어떻게 되어지죠? 어떻게 되어지죠? 자, 얘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이해가 언뜻 되어지나요? 잘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를 분모를 루트 3 곱하기 i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죠? 예, i 끄집어냈어요. 루트 마이너스 1이 i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로 정의됐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 i로 정의된 거예요. 자, 그러니 이거는 자, 분모가 어때요? 분모에 i 복소수가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거 어떻게 분모를 실수화하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이 i를 곱해줄 거예요. 루트 a고요. 또 루트 3이고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i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a i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마이너스고요. 이제 루트 3 루트 a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루트 3분의 a라고 쓸 수 있고 i라고 써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i가 루트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 나와져 있는 식대로 식이 되어짐을 봐요. 즉 이 말이에요. 분모의 루트가 그러니까 분모가 허수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는 형태로 식이 바뀌어질 수 있구나. 이 형태가 되어질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본 거예요. 자, 이번에도 역시 0으로 초기화 시켜주는 게 있겠죠? 여기서 B는 절대 0으로 되어질 수 없죠? 0으로 나누는 건 우리 수학을 처음 배울 때 그건 정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외로 뒀던 거죠. 그 상황을.
자, 즉 분모는 0이 되어줄 수 없어요. B는 0이 되어줄 수 없어요. 단지 A가 0이라면 B의 부호에 상관없이 좌변은 우변이 되어질 거예요. 그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확인 2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좌변이 0이래요. 자, 이게 문제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a와 b를 곱한 값은 0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a, b가 곱한 게 0이 아니라는 말을 우리 다르게 얘기하면 뭘까요? a도 0이 아니고 b도 0, 둘 다 0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야만 두 녀석의 곱이 0이 아닌 게 되니까. 그죠? 그 말이에요. a와 b는 절대 둘 다 0이 아닌 상황이에요. 자, 즉 그런데 좌변이 항상 어때요? 우변이래요. 좌변이 항상 우변이래요. 그 말은 뭘까요? 모든 x에 대해서 우리가 뒷부분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항등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 말에서 어때요? x가 3을 갖든 이 식에서 x가 4를 갖든 이 식이 항상 0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때요? x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죠. x가 무슨 값을 갖든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x의 변화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x 앞에 있는 개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일 거예요. 즉 누구? 루트 b분의 루트 a 더하기 루트 b분의 a가 0이라는 말이죠. 자, 그랬는데 어때요? 나머지 상수항은 그럼 누가 돼야 돼요? 는 하고 나온 값이 돼줘야 되겠죠. 근데 그 값이 뭐예요? 0이에요. 즉 0 곱하기 x 곱하기 0이 0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그러니 얘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더하기 루트 ab는 0이 되어져야겠죠. 그죠? 이 두 가지가 꼭 성립해 줘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이 실수 x,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꼭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걸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죠. 즉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내가 해석이 안 되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지금 뭘로?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풀 수 없는 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로 지금 바뀌었어요. 뭘로? 항등식의 개념으로,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직은 조금 풀 수 어렵죠? 얘를 다시 뭘로? 복소수의 개념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내가 진짜로 풀 수 있는 숫자로 바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금 복소수의 연산에서 복소수의 정의를 가지고, 복소수의 정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복소수를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배웠던 거죠. 즉,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말이 성립해 주려면, 어때요? 이게 루트 b분의 루트 a 더하기 루트 b분의 a가 성립해 주려면 유일한 방법은 a가 0이거나 b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상황만 얘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요. 자, 이걸 뭘로 해석한 거예요? 복소수의 성질로 해석한 거예요. 자, 그러니 어때요? a가 0인 거는 어때요? 문제에서 부정됐죠? a는 0인 상황은 없어요.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걸로부터 나오는 것. b가 0보다 작구나 라고 얘가 뭘로? 번역된 거예요. 자, 이번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더하기 루트 ab는 제로라는 말은 어때요? 루트 a와 루트 b가, a와 b가 둘 다 0보다 크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2루트 ab가 0인 거니까 a 또는 b가 제로인 상황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상황이에요. 즉 이게 성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상황? a가 0보다 작고 and b도 0보다 작거나, 그 다음엔 뭐? a가 0 또는 b가 0, 이 상황밖에 없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요? 문제로부터 이 두 가지 상황은 부정됐어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나오는 상황은 뭐예요? a가 0보다 작고 그리고 and b도 0보다 작구나 라고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즉, 자, 다시 한번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항등식의 성질로
정의로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자, 내가 풀 수 있는,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시 한번 복소수의 정의를 가지고 복소수의 성질을 가지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자, 이 문제로부터 내가 이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즉 어때요?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빼기 1이라는 함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에서 나오네요. 자, 우리는 고1을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이니까 함수도 안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낸 거고요. 한번 지금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자, 이 상황에서 A가 0보다 작다는 말은 뭐예요? 아, 위로 볼록인 상황이네. 그죠? 이런 그래프 모양이네. 자, B가 이번에 음수예요. A도 음수, B도 음수. 그렇다면 어때요? 이 축이 여기서 잘 모르겠으면 이 부분 함수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함수 배울 때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되어질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조금만 정리해주면 우리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A 곱하기 X 뭐 더하기 뭐 2A분의 B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변형이 되어질 거예요. 얘가. 그러니 요게 요 축의 X좌표의 위치인데 얘가 어때요? A도 음수, B도 음수, 그러면 요거의 값은 뭐예요? 양수겠죠. 그럼 x가 축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 요 축 꼭지점, 요 꼭지점의 x좌표는 음수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프가 아, 음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요렇게 지나갈 거예요. 요렇게 되거나 혹은 요렇게 되거나 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x가 0일 때 0을 집어넣으면 y값 어때요? 마이너스 1이죠. 아,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아니고 요런 모양이겠구나. 아, 요렇게 지나가는 모양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 어때요? 일사분면은 안 지나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로 지금 또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은 복소수니까 복소수는 이해가 됐는데 이 함수 부분은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뒷부분에 가서 함수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찌됐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함수의 그래프도 사실 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자, 여하튼 그렇게 되고요. 자, 다음. 자, 복소수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허수는 어때요? 자, 복소수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써놨네요. 그 네 가지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복소수에서 허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써져 있어요. 그죠? 즉,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숫자에서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보다 항상 작아요. 2는 3보다 작아요. 7은 5보다 커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실수에서는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허수의 세계에서는 어떻다? 네. 마이너스 3i와 마이너스 2i의 크기를 비교를 하지는 않는다. 크기의 비교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크기를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논리가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기를 비교하는 부분은 그 개념은 우리 빼자. 필요 없는 부분이고 우리 그 부분은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허수는 크기를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비교를 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과를 공부해서 대학까지 가서 이제 또 공부를 할 때에는 복소평면이라는 곳에서 어떤 크기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부분인 거 아니? 이거의 복소평면에서의 어떤 변화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하는. 자, 그럴 때는 어떤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없다,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복소수는 주기성을 갖고 있어요. 즉 어때요? 자, 이 말인 거죠.
자, i가 있어요. i는 i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i의 3승은 어때요? 마이너스 i죠. i의 4승은 어때요? 요 i 3승, 요 마이너스 i에다 i 또 곱하는 거니까 다시 1이 되어지죠. 자, 이번에 i의 5승은 1에다가 i 곱하는 거니까 i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게 어때요? 이 순서대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거예요. 그죠? 똑같은 값이 어떠한 길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즉 어때요?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성질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질까요? 이런 문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질 거예요. 자, 주기성을 갖고 있다는 건 이 말이에요. 이 앞에서는 보여요. 앞에서는 보여요. 그런데 I 237 이런 녀석은 안 보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데에서 규칙을 찾아내서 안 보이는 곳의 값을 예상해요. 수학은 어때서? 수학은 규칙적인 숫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앞에서 성립하는 규칙이 뒤에서도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성립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기성을 가진 부분, 주기성을 가진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수학에서는 취급할 거다? 안 보이는 곳의 문제의 답을 보이는 곳에서 규칙을 찾아서 안 보이는 곳의 값을 유추해서 푼다. 그렇게 공부할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주기성을 가진다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켤레복소수 성질이 있다. 자, 켤레복소수를 우리가 아까 써먹었던 데는 어디서 써먹었죠? 분모의 실수화할 때 써먹었죠? a 플러스 bi에 a 마이너스 bi를 곱해줬어요. 자, 켤레복소수는 어떤 형태예요, 지금? 실수분은 같아요, a라고. 허수분은 어때요? b고 마이너스 b예요. 즉 어때요? 양손 같아요. 양손이 어때요? 두 손이 왼손과 오른손이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데칼코마니한 것처럼 서로 대칭되어져 있죠. 그죠? 즉 똑같은데 조금 달라요. 그죠? 켤레라는 거는 양말 한 켤레가 어때요? 신발 한 켤레, 발 모양이 어때요? 똑같은데 약간 달라요. 그죠? 그런 형태로 달라요. 그런 식으로 대칭꼴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I의 대칭꼴은 A 빼기 BI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Z 복소수의 켤레는 그 자신이겠죠? 그죠? 허수부의 부호를 2번 바꿨다고요. 자, 다음 그 복소수와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의 합은 그저 실수부를 2배 한 거와 같을 거예요. 이거 당연하죠? 예,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제가 읽어보고 있어요. 읽어봐서 그 말이 나한테 납득이 되어졌으면 그건 내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해서 암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서 내가 암기하는 방법은 그거를 뭘로? 내 국어말로 풀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아, 복소수와 그거의 켤레 복소수의 합은 실수부를 2배 하는 값이 되어지겠지. 이거 당연해. 자, 다음. 자, Z가 실수라면 어때요? 켤레 복소수와 그 복소수 자체는 같을 거야. 왜? 켤레 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만 바꾸는데 허수부가 없거든. 자, Z가 순호수라면 어때? 그거의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그 복소수가 될 거야. 그치? 예, 당연해요. 지금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한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의 곱은 어떻게 표현되어진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어진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분모 실수화할 때 우리가 이렇게 써먹었죠? 자, 즉 어때요? 켤레 복소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 거예요? 켤레 복소수의 합이 실수고 켤레 복소수와의 곱이 실수가 돼요. 즉 어떤 복소수를 실수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그거에 켤레복소수를 더하거나 곱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켤레복소수를 배우면서도 어때요? 그거의 쓰임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켤레복소수의 사칙연산. 자, 그래서 이것도 말로 쭉 읽어보면 됩니다. 복소수를 더하거나 빼서 켤레복소수를 취하는 거는 그 각각을 켤레복소수 취해서 더하거나 빼도 똑같다. 그죠? 이거 읽어보면 이해되어지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곱하기 나눗셈도 똑같다. 자,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켤레복소수는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되어질 수 있어요? 즉 이거예요. 켤레복소수라 함은 허수부의 부호만 바꾸는 거다. 그게 켤레복소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했고요. 정리했고요. 자, 켤레복소수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게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죠? 복소수 오메가가 오메가의 3승이 1이라면 오메가가 1인 실수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또 누가 되어지죠? 자,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오메가 3승이 1이라는 말은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오메가 빼기 3승 이게 0이라는 말이죠?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오메가 빼기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3승 빼기 1이 제로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오메가 빼기 1이 제로 또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제로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숨어 있는 거죠. 즉 이거가 W가 오메가가 복소수고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얘가 성립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얘가 성립한다면 자, 우리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어때요? 예, 두 근이 어때요? 켤레복소수를 근으로 갖으니까 요 각각이 다 실수니까 켤레복소수와 그 복소수의 합은 어때요? 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1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중에 켤레근과 그리고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우면 조금 더 잘 인식이 되어질 거예요. 뭐 여하튼 자, 요 세 번 그 다음에 나왔던 요거 W 더하기 W 분의 1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요 식에서 W가 제로가 아니니까 W로 나누어주면 W 더하기 W 더하기 W 제곱이 W로 나눠주면 W 되고요. W를 W로 나눠주면 1 되고 2를 W로 나눠주면 W분의 1 되고 이게 제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W 더하기 W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이거 켤레복소수 관계식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지금 어때요?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그냥 무작정 암기해야 될 부분이 외워야 될 부분이 아니라 지식이 좀 제대로 쌓여지면 복소수에 대한 부분이 쌓여지고 뒤에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쌓여지고 그리고 또 뒤에 켤레근이라는 부분이 쌓여지면 그러면 그냥 이 녀석이 되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외워야 될 부분이 아니라 공식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지 내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하튼 간에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방정식 부분에서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항식의 정의가 다항식의 정의를 공부해야 되겠네요. 자, 다항식의 정의를 좀 공부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항식의 정의 좀 공부하고 그리고 방정식 나머지 공부해서 두 번째 시간에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수고하셨습니다.